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비지도 학습의 또 다른 이제 알고리즘 개념인 연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하죠. 자, 연관 법칙은 뭐냐? 자, 여기 제가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자, 연관 법칙 또는 연관 규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요. 데이터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으로 아주 큰 다차원 데이터셋에서 유용한 연관성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셋, 다차원 데이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셨으면 차원이란 표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입력 변수의 수다. 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에서는 입력 변수의 수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자, 어떠한 연관성을 발견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래서 그래서 바스켓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장바구니 마켓 바스켓 모델이라고 표현하죠. 장바구니 모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마트에 각각 하나하나의 상품을 우리가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해 봅시다. 결국 변수는 차원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을 때 마트에 가면 품목이 한 100가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떤 걸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걸 또 장바구니에 많이 연관돼서 넣죠. 예를 들면 뭐 회를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맥주나 뭐 소주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칩을 또 넣을 수도 있고 나초를 넣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서로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장바구니에 서로 어떤 무의식적으로 넣는 것 같지만 하나의 관련이 있는 상품들만 넣는 것처럼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셋에서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즉 아주 다수의 많은 그런 변인들 중에서 아주 몇 개 관련 있는 변인들을 추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관 법칙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에서 구매 패턴에 따른 어떤 장바구니 데이터셋 분석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제 데이터에서요. 피자를 구매한 사람이 와인을 함께 구매한다든지 그다음에 상추를 구매한 사람이 뭐 토마토나 오이, 양파를 함께 구매하는 이런 어떤 구매 경향을 살펴보는 거죠. 구매 데이터셋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연관될 확률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특정 아이템,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이템이라는 게 입력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함께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헬스케어에서 연관학습이 굉장히 종종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저널들이 있는데요. 이런 저널들을 보시면 근래 한 10년 동안에 연관학습을 이용한 분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게 헬스케어 영역에서 연관된 증상을 분석해서 어떤 질환이라든지 어떤 유해한 이벤트라는 게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질병이. 이것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약물이라든지 환자의 동반 질환, 우리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만성질환을 동시에 두세 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노인들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환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유해 효과, 소위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어떤 악영향이라든지 네거티브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케어라든지 또 리하빌리테이션이라든지 이런 트리트먼트라든지 이런 거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연관 법칙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건 세 가지 지표, 세 가지 개념인데요. 자, 이것을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관 분석에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 개념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서포트예요. 자, 서포트는 뭐냐? 한마디로 절대 빈도값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거래 기록에서요. 자, X, Y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빈도를 얘기하는 거고 빈도 서포트라고 얘기해요. 특정 아이템의 인기를 우리가 반영하고 있고 데이터셋에 해당되는 아이템 비율로 계산을 한다면 자, 이것을 프로버빌리티를 넣어서요. 자, X하고 Y 사이에 자, 거래 개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총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총 개수, 그러니까 총 거래수죠.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절대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는 연관된 빈도를 얘기해요. 연관된 빈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빈도 외에도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빈도를 계산을 해야 x, y의 관련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x하고 화살표로 합니다. 자, 이 화살표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 x하고 x와 y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연관된 빈도라는 건. 자,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프로바빌리티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x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는 향상도예요. 자, 향상도는 뭐냐 하면 자, 요거는 x하고 만약에 y가 관련이 없는 경우, 자,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독립이라는 건 서로 관련이 없자라고 우리가 통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독립성에서. 자, 독립인 상황. 이 독립이 이제 분자로 들어갑니다. 자, 대비. 자, x와 y가 동시에 발생하는 비율. 자, 요거를 이제 비독립이라고 해요. 자, 독립이 결국 다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관련이 없는 경우 이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고요. 자, 관련이 있는 경우 요거를 함께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우리는 절대 빈도값인 서포트와 신뢰도, 즉 연관된 빈도인 신뢰도와 x, y가 관련이 없는 정도인 이 향상도를 함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 법칙은요, 결국은 종합하자면 x가 발생했을 때 y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한 거죠. 결국 확률 기반이죠. 그래서 연관 법칙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여러 산업군에서 이제 많이 응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바구니 분석, 그러니까 그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 영역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어떤 관련성을 파악하는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연관 법칙 마이닝 알고리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실 건 뭐냐 하면 연관 법칙 우리가 분석에 대해서 그럼 알고리즘이 뭐가 있느냐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관 법칙 하면 R 패키지나 파이썬 패키지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아프리오리 분석이에요. 자, 이거 제가 한글로 쓸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판서가 이게 잘 민감하지가 않아서요. 영어로 쓰면 오히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요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패턴을 파악할 때 연관 패턴, 연관 패턴을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숨겨져 있는 포텐셜 패턴을, 포텐셜 릴레이션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패턴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제가 숨은 패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프리오리 이제 이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n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는 세트로 우리가 시작됩니다. 이 아이템 셋이 이 데이터 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과자, 뭐 빵, 우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 이걸 하나하나를 입력 변수로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부를게요. 자, 알고리즘 가능한 모든 후보 아이템을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한 우리가 임계 서포트를 정해놔요. 그래서 신뢰도 값하고 비교해서 빈도가 높은 아이템을 찾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절대 빈도 값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용어 중에서. 그래서 일단 빈도가 높은 걸 찾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이템 셋의 빈도가 높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아이템 셋의 하위 항목도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프리오리 이 분석은 상향식 접근법을 이용해서요. 빈도가 높은 서브셋을 확인하고 항목을 하나씩 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거를 확인해서 얘도 늘리고 얘도 늘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죠. 그래서 최소 서포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서포트 값이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K개의 항목에서 우리가 절대 빈도값을 이용해서요. 그 모든 어떤 이 집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K 플러스 1 아이템을 가진 이런 집합을 또 찾도록 확장을 하죠. 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프리오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체가 어렵진 않으시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비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연관성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고 또 비주도 학습이 어떨 때 많이 사용이 되느냐. 자, 돌이켜보면 아까 보셨던 이제 K평균 군지처럼 클러스터링을 나눌 때 우리가 거리 기반에서 클러스터링을 나눌 때 비주도 학습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우리가 여러 개의 다차원의 아이템으로부터 서로가 얼마큼 연관되어 있는 숨은 패턴을 파악할 때 우리가 아프리오리 분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요. 이런 연관 법칙 분석을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주도 학습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의료 영역에서는 바로 차원 축소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저는 오히려 이 비주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저는 오히려 그 군집이라든지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관 법칙도 물론 많이 씁니다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에요. 자, 차원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입력 변수의 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게 입력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 입력 변수에 노이즈가 많이 있다면 그 노이즈를 학습을 하게 되니까요. 그 트레이닝 단계에서 머신러닝이 노이즈를 학습하지 않도록 입력 변수의 수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과적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자체는 우리가 잘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머신러닝의 개념 자체가 수집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서 이것을 분석하자라는 게 원래 머신러닝의 어떤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종종 불필요한 변수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노이즈 때문에 시그널에 영향을 줘요. 악영향을 줘요. 우리는 시그널을 통해서 신호를 잡아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노이즈 때문에 시그널을 잘 못 찾게 되는 겁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여러분들 이제 예제로 돌릴 때에는 이런 차원 축소 없이 그냥 돌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연구를 하거나 뭐 개발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변수를 무조건 아무 규칙 없이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상관을 보기도 하고요. 변수 간의 이 관련성을 보기도 하고요. 독립성을. 자, 하지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거는 자,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주 적은 희소값이 있거나 드문 값이거나 이것이 결측값이 있다거나 이러면 모델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원을 축소해 줘야 돼요. 그런 변수는 최대한 빼주고 분석하는 것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Dimensionally Redu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원의 개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게요. 어떨 때 쓰게 되느냐 차원 축소는. 자, 예를 들면 제가 쓰는 이제 했던 연구를 조금 돌이켜 보면요. 예를 들면 파킨슨 치매를 예측하고 싶어요. 자, 파킨슨 환자들 중에서 발병 후에 향후 10년 안에 파킨슨 치매로 이제 발병하는 사람들이 60% 70% 가까이 된다라는 과거에 종종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파킨슨병 역학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킨슨 병에서 어떤 사람들은 파킨슨 치매로 가고 다수이긴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파킨슨 치매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파킨슨 치매가 오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파킨슨 치매로 가느냐를 이제 과거에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파킨슨 치매로 예측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리딕터들이 있잖아요. 예측 요인들이요. 이거를 50개가 있으면 50개를 다 넣어버리게 되면 때로는 파킨슨 치매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머리카락 길이라든지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눈동자 색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조사가 되어 있다면 뭐 그게 어떤 인종을 나타내는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파킨슨 치매와 큰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런 변수는 빼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말 옵티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변수의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차원을 축소해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원 축소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여러 차원을 가진 데이터셋을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는 차원으로 묶는 거예요. 자, 줄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들을 쓰고요. 자, 차원이 적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제가 그걸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이 축소의 장점에 대해서 한 5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차원이 적다면 여러분들 빠른 계산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머신러닝 중에서는 머신러닝을 우리가 평가할 때 정확도나 성능을 많이 평가하는데 이 성능에는 사실은 런타임이 들어갑니다. 런타임이 뭐냐 하면 이것을 수행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 타워에서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할 때 만약에 속도가 느리다면 자동차를 빨리빨리 번호를 판을 인식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하나 인식하는데 1분씩 걸린다면 그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성능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차원을 최대한 축소해서 빠른 시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장 용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을 할 때 이것이 메모리를 많이 쓰거든요. 또는 뭐 GPU를 쓰기도 하는데요. CPU나 GPU를 쓰기도 하는데 자, 이 저장 용량을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먹는다면 역시 연산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원을 축소하면 당연히 이 연산하는 데 필요한 저장 용량, 메모리 용량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원을요 최대한 많이 줄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각화가 쉽습니다. 자, 시각화가 쉬워요. 자, 우리가 시각화를 하려면 여러분들 몇 차원으로 하는 게 시각화를 할 때 좋아요? 자, 시각화라는 게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4차원 이상의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3차원만 해도 이게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실은. 그래서 3차원 이하로, 그러니까 3차원 이하니까 3개의 이제 특징이 들어가는 거죠. 피저가. 그렇게 묶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번째는, 불필요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자, 불필요한 데이터가 제거되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죠. 자,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인데요. 자, 노이즈가 제거됩니다. 우리 데이터에는 시그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를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모델의 성능이 향상돼요. 개선됩니다. 결국 이 차원 축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이제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그걸 응용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차원 축소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이제 축소 방법들, 기술들,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